안녕하세요. 연료체 실험에서 볼텍스 튜브 실험을 맡게 된 이승현입니다. 예비보고서 이론 부분에 볼텍스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볼텍스 튜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텍스 소용돌이 또는 와류라고 하는 강하게 회전하면서 흐르는 유체의 형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볼텍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체의 회전 운동에 의하여 주류와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흐름을 말하는데요. 강하게 회전하면서 흐르는 유체의 형태를 소용돌이 혹은 와류라고 부릅니다. 흔히 수로라고 하죠. 길다란 관이나 튜브, 이제 그것의 불규칙성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회전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하면 난류로 이행하는데요.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흔히 유체의 유동 중에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변화를 뜻하며, 난류 유동은 압력 및 속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급작스럽게 변화하며 유체가 평행층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층류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는 점성 때문에 유체 각 부분에 운동차가 생겨서 형성되는 것으로, 유체 속에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반대로 물체를 유체 속에 집어넣었을 때, 또는 유체가 세차게 흘러나가거나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는 유체 회전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 뚜렷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범위에 퍼져 있어서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여서 회전축이 직립하고 있는 것 외에 회전축이 담배 연기골이나 발동기선이 뿜는 연기처럼 닫힌 고리 모양이고, 그 둘레를 유체가 돌고 있는 링 소용돌이 또는 소용돌이 고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나타나는 소용돌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본형은 독립된 원기둥꼴의 소용돌이로서 중심은 마치 고체막대와 같은 회전 부분이 있고, 그 주변을 소용돌이에 끌려가듯이 움직이는 유체 부분이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텍스 튜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어떤 종류의 볼텍스 튜브가 있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볼텍스 튜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량화, 무게를 줄여서 경량화해서 휴대성이 간편한 미니 형태가 있고, 또 기존 볼텍스 튜브 유량 대비 더 많은 냉기가 토출되는 헥사곤 형태, 이제 이 헥사곤 형태는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헥사곤 형태가 있고, 또 기존 볼텍스 튜브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냉기 쪽의 온도와 풍량은 온구 쪽에 있는 조절 나사 또는 조리개, 또는 여기서는 밸브라고 나와 있죠. 잠시만요. 여기서는 밸브라고 나와 있죠. 밸브 또는 조절 나사 또는 조리개라고도 불립니다. 이걸로 풍량과 온도를 조절 나사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열어서 온구 쪽으로 많은 바람이 나오게 할수록 냉기 쪽으로는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 대신 그 온도는 더 차가워지는데요. 반대로 조절 나사를 많이 잠글수록 온구 쪽으로는 나오는 바람의 양이 줄어들고 냉기 쪽으로 더 많은 바람이 나가게 되어 이때 냉기 온도는 점점 덜 차가워집니다. 공급되는 압축 공기의 양에 대비해서 냉기 쪽으로 나가는 공기의 양의 비율을 냉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율이 80%일 때 찬바람의 양과 온도 강화를 감안하여 가장 최상의 냉각 효과가 있으며, 이때의 냉각 용량을 공기 냉각기의 냉각 용량으로 규정합니다.
냉비가 50% 이하일 때 제일 낮은 온도가 생산되지만 풍량은 반비례로 더욱 작아지므로 특별히 온도가 요구하지 않는 일반 냉각의 경우에는 냉비를 너무 낮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 냉각기를 정밀하게 세팅하라 할 경우에는 온도계를 공급 압축 공기보다 28도 낮게 고정한 후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공구 쪽의 조절 나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의 냉비가 80%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충 냉비가 80% 정도가 되도록 조절 나사를 조정한 후에 사용하면 최상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볼텍스 튜브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유체의 흐름은 강의로 설명이 어려우니까 동영상 먼저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익힌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텍스 튜브와 이제 압축기는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게 압축기고 대충 이렇게 압축기와 볼텍스 튜브가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로부터 압축된 공기가 와류실을 향해 분출되면 여기서는 볼텍스 회전실이라고 나와있죠.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여기도 이제 와류실인데 이제 톱니처럼 뭐가 생겨있죠. 톱니처럼 생긴 와류실로부터 각 구멍에 압축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와류실로 공급되는 압축 공기의 회전력이 극대화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돌겠죠. 이렇게 회전력이 극대화되고 빠른 속도로 가속되며 이제 회전합니다. 튜브 끝에 있는 원뿔형 노즐, 이게 원뿔형 노즐입니다. 원뿔형 노즐로 인해 튜브 바깥에서 회전하던 기체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제 압축 공기를 받아서 와류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볼텍스를 형성하겠죠. 이렇게 볼텍스를 형성해서 열기는 직결로 바로 배출되고 빠져나가지 못한 나머지 회전기류는 와류실 끝 벽에 부딪혀서 반환될 때 역류 및 냉기 취득이 효과적이며 2차 볼텍스의 흐름, 자, 벽 끝에 부딪혀가지고 반환된 볼텍스겠죠? 파란 색깔 볼텍스. 2차 볼텍스 흐름은 1차 볼텍스의 흐름의 안쪽에 있는 보다 낮은 압력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열량을 잃고 냉기 출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가 냉기 출구입니다. 회전하는 두 개의 공기 흐름, 동일 방향, 동일 각속도 회전에 있어서 내부 흐름의 공기 입자는 바깥 흐름의 공기 입자와 동일 각속도이나 운동 속도는 바깥 흐름보다 낮습니다. 이 운동 속도의 차이는 운동 에너지가 줄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상실된 운동 에너지는 열로 변환되어서 바깥 흐름의 공기를 형성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바깥 흐름의 공기는 1차 볼텍스를 말하는 거겠죠. 이 빨간색 볼텍스. 바깥 흐름의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고 내부 흐름은 온도가 하강합니다. 내부 흐름이라는 것은 2차 볼텍스,
와르실 벽 끝에 부딪혀서 반환된 볼텍스겠죠. 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총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운동 에너지는 상실된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볼텍스 튜브에서 내부 흐름과 바깥 흐름의 공기 온도 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유체역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 압축되어 들어온 공기가 이제 볼텍스 발생기의 접선 방향 노즐부를 거치면서 강력한 와이로를 생성하는데요. 고온 출구 쪽으로 진행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와르실로 들어가서 강한 속도와 이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1차 볼텍스는 고온 출구 쪽으로 진행합니다. 튜브 내의 나선 회전 유동은 크게 강제 볼텍스와 자유 볼텍스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튜브의 중심부는 강제 회전에 가까운 강제 볼텍스를 형성하고, 튜브의 벽면에서 강제 볼텍스에 의한 자유 볼텍스가 형성됩니다. 이때 자유 볼텍스는 축 방향의 유동과 벽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자유 볼텍스 내부에 2차적인 볼텍스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자유 볼텍스의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볼텍스 튜브의 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지나면서 볼텍스의 강도가 저하되고 저온 출구 쪽으로 역류되는 유동이 튜브의 중앙부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튜브의 중심선상에 유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도 하죠.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점을 꼭지점으로, 여기 꼭지점으로 해서 종 모양의 역류 유동이 저온 출구 쪽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종 모양의 표면의 에너지 전달과 운동량 전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계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계면에서 운동량 전달이 에너지 전달보다 크기 때문에 벽면 부근의 유체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튜브 중심부의 온도, 2차 볼텍스겠죠. 이제 튜브 중심부 온도는 더욱 강하게 되어서 에너지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볼텍스 튜브의 내부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관의 중심에서 벽면 방향으로 운동량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 열이 중심부로 이동하지만 운동량의 전달이 열 전달량보다 크기 때문에 벽면 부근의 기체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튜브 중심부의 기체는 냉각됩니다. 이제 볼텍스 튜브의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볼텍스 튜브는 이제 압축 공기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와류 현상에 의해 냉기와 열기를 분리하고, 분리 과정에서 냉기만 따로 획득하여 백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텍스 튜브는 기계적 구동부가 전혀 없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컴프레서의 압축 공기만으로 냉기를 획득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성 높고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냉각 장치로, 뜨거운 부분의 온도는 약 200도까지 올라가고 차가운 부분의 온도는 약 50도 정도까지,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텍스 튜브는 보통 공장에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속 태핑이나 플라스틱 슬리팅, 또는 자동 영접, 금속 가공, 바늘 지점에서 슬래딩, 이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금속 태핑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일단 태핑이란 무엇이냐면, 태핑은 구멍에 나사 탭으로 나사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태핑 활동 클립을 볼텍스 튜브에서 냉공기를 분사해서 미량의 분진을 분사하고 열 발생을 억제해줘 작업의 공정을 개선해줍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슬리팅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슬리팅이란 주로 절단 또는 홍각기 등에 사용하는 수평 밀림 커터의 바이트를 말하는데요. 슬리터의 칼날이 최고 속도로 작업 시에 마찰열에 의한 제품 손상 및 기계 이상을 볼텍스 튜브를 사용하여 마찰열 감소와 칼날 수명 연장과 기계 설비 안정화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자동 용접입니다. 볼텍스 튜브를 사용해서 스폰 용접을 하며 동시에 용접 부위 냉각을 국부적으로 시야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금속 가공 단일 지점에서 슬래딩. 이것은요, 볼텍스 튜브는 공기 및 장비 열 발생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주며 공구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기계 고장을 제거해주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연료전지 차량과 같은 차량용 공조 시스템을 위하여 볼텍스 튜브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 볼텍스 튜브는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여 고장이 적고 전기와 같은 별도의 동력이 필요 없으며 냉매로서 프레온 등과 화학물질도 불필요하고 압축 공기만 공급하여 주면 가열과 냉각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산업 현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국부적인 냉각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 예비보고서 작성. 볼텍스 튜브 실험에서는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실험마다 작성 파일이 다르겠지만 이 실험은 파일 상관없이 워드나 한글 파일 등등 아무 파일을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PPT나 메모장 같은 파일을 작성해 오시면 안 되겠죠? 2번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에는 실험에서 나중에 3바의 압축 공기를 내보내고 조리개를 최대 최소로 개방하였을 때 각각 10초 간격으로 가열부와 냉각부의 온도를 0초부터 60초까지 총 7번 측정하게 되는데요. 시간과 냉각부, 가열부에 대한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 오시고 비고 및 고찰은 조리개 개방 여부에 따라 냉각부와 가열부의 온도차, 유체의 이동, 운동에너지, 오차 원인,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등과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 오시면 되고 절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작성할 표를 만들 때는 실험에서 측정한 온도를 기입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리개 최대 최소 두 구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0.3 메가파스칼일 때 조리개 최소, 또 하나는 0.3 메가파스칼 동일한 압력일 때 조리개 최대, 그리고 시간, 냉각부, 가열부. 밑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0초부터 60초까지 10초 단위로 측정했죠 저희가.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그래서 실험 영상에 온도를 측정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여기 대입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거 표를 다 만들었으면 그래프는 삽입 부분에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로 해가지고 꺾은 선형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값을 대입 안 해가지고 만들 순 없지만 값 대입 다 하고 삽입해서 차트 눌러서 꺾은 선형으로 그래프를 만들면 그려지겠죠? 다시 한번 실험에 요약해보자면, 이제 같은 압력일 때 양쪽 가열부와 냉각부의 온도차는 조리개를 최대로 열었을 때, 조리개를 최소로 열었을 때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조리개를 최대로 열게 되면 이게 조리개라고 했죠? 이거를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최대로 열었을 때일 거예요. 만약에 최소로 열게 되면 이게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최대로 열게 되면 1차 볼텍스의 더 많은 유체가 압축 공기를 받아서 볼텍스 회전실에 들어가서 강한 기류를 형성하고, 이제 조리개를 최대로 열면 많은 유량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벽 끝에 부딪혀 반환되는 2차 볼텍스의 유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에너지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온도 차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조리개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렇게 배운 점을 비고 및 고찰에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오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차 원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주변 환경에 의해 양쪽 부분의 초기값이 달라서 정확한 0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열부와 냉각부의 온도를 측정할 때 초기 온도 0초일 때 온도를 0점을 맞추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리개를 처음에 최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최소로 측정했잖아요. 근데 원래 최대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다 떨어진 후에 그 후에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0점을 잡지 않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차 원인으로 들 수 있고요.
또한 열 전달을 고려하지 않아서 열 손실과 열 방출값, 또 열 전도 계수를 저희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부와 냉각부를 측정할 때 온도를 측정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오차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온도 측정기로 가열부, 냉각부를 번갈아 가면서 측정할 때 측정부가 접촉되기 때문에 온도차로 인해서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거나 반대로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실험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텍스 내의 정확한 유체 측정이 불가하고 또 시간 측정할 때 정확히 10초마다 시간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온도 측정계가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정확히 초점이 맞아야 정확한 온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점 맞추기도 어렵겠죠? 더 설명드리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아마 오차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